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의 어떤 주택 시장하고 흐름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만약에 뭐 미국 주택 시장의 흐름이 안 좋다면은 그에 대한 영향은 약간 받을 수 있어요. 그 시장의 공급이 없고요. 전세에서 매매로 올라오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핵심 지역 위주로 많이 올랐다면은 내년 내후년 되게 되면은 이제 외곽지까지 약간 번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다. 중심지는 약간 이제 가격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적응할 수 있고요. 오히려 외곽이 조금 덜 섞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준영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주가가 역대급으로 폭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위기가 과거의 위기와 무엇이 다르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과거에 우리가 위기가 3번 있었거든요. 네. 1997년, 98년 IMF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2003년, 4년에 카드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 9년에 금융위기 있었거든요. 근데 위기의 크기가 IMF가 잘 컸었어요. 근데 위기의 극복을 언제 제일 빨리 했냐면은 97년도, 98년도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공급의 차이였어요. 특히 2007년, 2008년대 위기에는 지방은 거의 위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공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2024년 지금 어떠냐? 네. 지금은 공급인 서울 수도권 더 없거든요. 지방보다. 실질적으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탈출한 시간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리고 위기가 오면 금리를 다 떨어뜨려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수요를 자극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가를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걸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게 주택이 필수제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필수제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많이 이제 떨어지고 최근 또 많이 반등했거든요. 네. 근데 위기가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은 너무 크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주택시장에 연결시키는 건 조금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정말 온다면 이게 우리나라에 특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영향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 위축은 좀 될 겁니다. 그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요 선진국의 어떤 주택 시장하고 흐름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만약에 뭐 미국 주택 시장의 흐름이 안 좋다면은 그에 대한 영향은 약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너무 그 시장에 공급이 없고요. 전세에서 매매로 올라오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시장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공급 부족이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국 입주 물량과 전세 수급이거든요. 이 전세 수급은 전세의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 입주 물량이 우리나라 전체 한 3만에서 5만 가구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급이 적을 시점이 있죠. 여기 시점에. 네. 이 시점에 다 매매가 올랐던 시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근데 대부분 다 위기 뒤에 공급 줄거든요. 여기 2022년부터 해서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24년, 25년 여기 공급이 크게 또 줄어 있어요. 전세 수급이 지금 크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의 그림이 전세 수급의 그림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변동성 심하지만은 제일 낮은 지점을 쭉 연결시켜 보면 이 큰 그래프가 나와요. 네. 여기 보면 22년 12월이 45.3인데요. 여기가 최저점이었거든요. 앞에 우리가 실거래가 주사 여기 저점하고 똑같아요. 지점이. 이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최저점 지났다. 네. 그리고 이 전세 수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이 140을 넘었고요.
이게 한 160 정도 넘게 되면은 전세가 엄청 부족한 겁니다. 그 단계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세가 오르는 것들은 우리가 갱신권을 아파트마다 갱신권 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이 이제 혼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물건들이 이제 4년이 만기되면서 전세가 올라가는 게 많고요. 요 시점 더 지나게 되게 되면은 진짜 물건이 없어서 전세에 물건이 없어서 올라가는 건 좀 차원이 달라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요. 그 단계가 지금 올해나 내년 상반기에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안에서도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마다 어떤 뭐 체감 다른 이유는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올 하반기나 내년 이제 상반기 되게 되면은 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 이 정도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핵심 지역 위주로 많이 올랐다면은 내년 내후년 되게 되면은 이제 외곽지까지 이제 약간 번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다. 오히려 중심지는 약간 이제 가격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조용할 수 있고요. 오히려 외곽이 조금 덜 섞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을 전망을 하실 때 그 눈여겨보면 좋은 변수나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냐면은 하나가 전세 수급이고요. 두 번째가 전세 가율입니다. 우리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전세 수급이 가장 최저점을 지나가고 지금 있는데요. 전세 가율은 2023년 5월달 기준으로 해서요. 최저점 지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아니지만은 서울은 2023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요. 바닥을 다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지나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연결돼서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 차이잖아요. 네. 그 차이는 뭐냐면은 공급의 문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멈추게 하려면은 공급이 들어야 되는데요. 공급이 안 들어오게 되면 못 멈추거든요. 그때 이게 상승을 멈출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뭐 변수에 의해서 잠깐 쉴 수는 있어요. 예, 올 가을이나 또 이렇게 잠깐 멈춰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멈춰하는 거지 멈추는 거 시장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그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내년하고 그 후년 26년 조금 더 심하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 보여줬던 그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서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뭐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하면 그때도 큰 영향이 없을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공급밖에 없거든요. 공급밖에 없는데 공급을 바로 한다고 우리가 시장에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차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아파트 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공급을 한다면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는 약간 안정될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의 방향을 돌리기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떠한 뭐 변수가 생기더라도 이 큰 시장의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신간을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네, 이 책인데요. 결국엔 오른 집값의 비밀인데요. 이 책이 이제 그 우리가 가격에 대한 오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택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전세 제도가 만든 독특한 가격을 만들어지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상승한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언제 하락하고. 상승과 하락한 시점을 우리가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가 뭐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썼고,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그 시장 전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세 상승률이거든요. 이 전세 상승률이 우리 주택 시장의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그 수요 공급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수요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공부해서 만든 수요를 여기 뒤에다가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이게 초판 한정이에요. 초판이 팔리게 되면 이 부록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초판에 사시면은 수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드는 이제 그 원리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수요 공급의 움직이는 원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 원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이 수요 공급 원리가 있는데요. 네. 제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급의 원리는 뭐냐면 3년 누적 공급량이에요. 이 3년 누적 공급량이 왜 생기냐가 되게 궁금할 건데요. 우리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뭔가 된다 생각하지만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거든요. 분양에서 입주가 그 3년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데 3년이 걸려요. 새로운 주택이 나오는데 나는 1년 만에 집을 구매했지만 그 물건은 3년 만에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3년을 논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가 7년 만에 집을 샀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물건 찾는 물건은 7년 만에 나온 물건이 아니고요. 3년 만에 나온 물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3년 누적 공급량을 만든 건데 그게 분양에서 입주라는 독특한 우리의 주택 아파트라는 공급 기간이 만든 원리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1년 입주 물량이 있고요. 올해 입주 물량이 있고요. 우리가 분양하게 되면 2년 입주 예정 물량이 있죠. 여기 3년 누적 물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분양을 받아 놓으신 분들이 시장에서 3년을 시장에서 머물러요. 네. 그런 시장에 머무르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재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겠죠. 재고 주택 안에 3년의 수요가 모입니다. 이 재고 주택 안에 수요가 모여요. 그래서 재고 모인다는 거는 재고 주택을 거래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1년의 거래량하고 이 3년 물량하고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은 이 재고 주택의 거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상승한다 그러고요. 만약에 공급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으면은 거래할 필요 없죠. 내가 분양 받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줄면서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3년 누적 공급량 원리예요. 실제 이제 많은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돌려보게 되면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게요. 이 예를 이 책에서 많이 드러났어요. 네. 3년 누적 공급량으로 실제 그 변곡점이 일어난 시점을 다 예측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내년, 부산은 올해 말이나 내년, 울산은 올해나 내년 되게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수요를 너무 위축시켜 놨기 때문에 수요가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은 약간 늦어질 수 있지만은 그 시장 원리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거 해서 지금 시장을 맞춰보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곳이 어디냐면은 울산하고 부산이에요. 울산을 한번 지켜보세요. 네, 네. 예.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는 원리. 그동안의 과거 사례를 조사 통해 가지고 이게 확인된 내용이니까요. 데이터가 다 증명돼 네,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네, 같습니다. 30년을 다 증명해 놨어요. 네. 네. 그 대구하고 부산이 가장 잘 맞고요. 작은 도시들은 약간 안 맞는데 네. 그 외부에 연결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거는 네. 차이 냈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네. 해주시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동산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사실은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요. 결국에는 그 원리의 수요 공급 원리인데 숫자를 찾는데 이 책에는 숫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찾아서 어떨 때 언제 시점에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좀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우리가 그 시점을 너무 딱딱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사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은 지방에 어떤 기회가 온다. 서울도 지금 어떤 상승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